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에 법률 상담에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래 하단으로 나가는 저희 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또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릴게요. 또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통한 소통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또 황 변호사님 특유의 또 시원시원한 상담 잘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부터 미리 살펴볼게요. 내가 왜 사기꾼이야? 아이가 한 모바일 결제 환불될까요? 오래전부터 아버지가 아닙니다. 악질 고객들 때문에 힘들어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잠시 후 황미옥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많은 도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러분은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 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생생법률쇼 오늘의 첫 순서는요. 법과 관련된 상식에 대해서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이죠. 금요일에는 영화, 드라마, 소설 그리고 동화 등 명작 속의 법률 이야기를 만나보는 신법한 해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신법한 해석. 변호사님, 오늘은 과연 어떤 작품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칸 영화제에서 무려 감독상을 수상한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입니다. 네, 칸 영화제에서 또 상을 탔다 그래서 저도 또 그 반열에 함께하고자 보긴 봤는데 또 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영화 헤어질 결심은 한 남자의 사망을 수사하는 형사 해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해준은 사망한 자의 아내인 설애, 여기서 탕웨이 배우가 분했지요. 설애를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동요하지 않고 심지어 웃음까지 보이는 설애에 대해서 최초에는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해준은 설애를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미묘한 감정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점점 더 그녀에게 끌리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결국 해준은 남편의 소유물에 불과하였던 설애가 실은 암벽에 숨어 있다가 등산하고 있던 남편을 밀어버리고 그로써 남편을 살해한 사실을 알게 되다가 갈등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설애를 놓아주게 되죠. 영화의 마지막은 좀 충격적인데요. 마지막에서 설애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바닷가로 가서는 모래구덩이를 팝니다. 모래구덩이를 판 뒤 이과두주 술 한 병을 다 들이키고 밀물이 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천천히 구덩이 속에 스스로 들어간 후 차오르는 바닷물을 기다리면서 사망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남자 주인공 해주는 뒤늦게 바닷가에 도착했지만 이미 모래 안에 묻혀버린 설애를 찾을 수는 없게 되는 거죠. 애타게 설애를 부르지만 설애는 보이지 않고 설애의 대답은 들려오지 않으면서 영화는 그 특유의 음악과 마무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지금 소름 돋았어요. 네, 끝까지 찾을 수 없는. 네, 영원히 뭐 잔상으로 박해일에게 남아서 괴롭히겠다는 내용인가요? 네, 뭐 해석은 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지금부터 결정적인 장면을 통해서 그 속에 담긴 법률적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영화는 특별히 또 여러 가지 법률적 요소를 다뤄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첫 장면 공개할게요.
네, 영화에서 설애가 수사 자료인 사진들을 모두 태우고 혜준이 녹음한 파일을 모두 삭제하는 장면입니다. 설애가 자신의 남편에 대한 살인 혐의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시작부터 설애라는 여성의 남성이 사망한 것이 단초가 되는 겁니다. 설애는 자신의 남편에 대한 살인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 형사인 혜준을 만나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겁니다. 네. 두 사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 과정에서 그 이성적 감정으로 미묘한 기류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그 설애의 남편 사망자의 유서가 발견됨으로써 설애는 범죄 혐의에서 안전하게 벗어나게 됩니다. 그 후 설애와 혜준은 서로 이성적인 교제하는 관계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예. 흘러가게 되고 교제로 인해 혜준 역시나 설애에 대한 의심을 접습니다. 그런데 설애는 그 사이에 좀 전 말씀 주셨던 수사 자료인 사진들을 모두 불태우고 혜준이 녹음한 파일까지도 삭제합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발생합니다. 예. 설애가 유서를 위조함으로써 수사가 종결되었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설애가 혜준과 교제함으로써 수사를 방해한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과연 흔히 이야기하는 위계에 의한 공집방, 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아닌가, 수사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닌가라는 논란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애는 수사 자료인 사진을 모두 불태웠고 혜준의 녹음 파일마저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증거인멸죄는 아닌가라는 논란이 불거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지금 범죄 이력이 이제 쌓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설애 행위가 아까 말씀하신 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른바 공집방에 해당하게 되는 거겠죠? 그럴 것 같지만 좀 네. 검토는 해봐야 될 오. 거예요. 일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뭐냐라고 했을 때 공직자 등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해서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도록 해서 공직자의 공무를 방해하는 것을 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특히 판례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수사 과정을 속였다, 수사 과정을 방해했다. 그런데 수사 과정의 업무는 무엇이냐? 수사기관이란 증거 조사를 통해서 충분한 수사를 할 의무가 그들의 직무, 본질이라는 거지요. 네. 따라서 의심받는 피의자가 거짓 진술을 했다. 그건 모두 공직방위다. 피의자에게 무조건 자백하도록 만드는 부당한 결론을 가지고 올 뿐더러 수사기관 자체가 사실을 파헤치는 업무인데 그걸 방해했다고 하면 이거는 본질이 맞지 않는 거죠. 따라서 피의자, 여기선 설애가 되겠죠. 네. 피의자가 거짓을 말하였고 그로 인해서 불충분한 수사로 잘못된 결론, 즉 무혐의의 결론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수사기관 업무 특성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설애가 수사 자료인 사진을 모두 불태웠잖아요. 그리고 혜준의 녹음 파일까지 삭제한 행위, 이 행위에 대해서는 죄가 인정이 될까요? 이건 당연히 증거인멸죄지라고 오. 생각하시겠지만 네. 이것도 한 번 더 비틀어집니다. 아, 설애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사진들을 모두 불태웠고 녹음 파일마저 삭제를 했지요. 이것은 네. 분명히 증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때에만 처벌합니다. 즉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는 그 사람에게 자신의 증거까지도 보호해야 할 아니면 삭제하지 말아야 될 의무는 도저히 기대하기 어렵다, 기대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서 네.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는 본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라고 봐서 이건 역시 설애는 증거인멸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정말 생각과 계속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근데 화면에 우리 탕혜희 씨가 많이 좀 늙은 탕혜희 버전이라서 조금 몰입이 안 되네요. 네, 너무 아름다운 배우인데 네. 좀 그림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다음 결정적 장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사인 세준이 설애의 새 남편인 호신을 살해한 사철성의 진술을 듣고 있는 장면이죠. 예. 예. 이쯤에서 영화가 대목으로 이막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설애의 범행이 드러난 다음에 혜준은 혼돈을 겪다가 형사로서 본인의 정체성이 결국 붕괴되었다. 나는 결국 붕괴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아내 이정현 배우가 보냈었죠. 네. 아내가 거주하는 이포로 근무지를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옮겨갔던 이포에서도 설애를 조우하게 됩니다. 예. 근데 그곳에서 설애는 새 남편인 호신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근데
호신도 역시 사망하게 되는 거죠. 또한 호신의 사망에 대해서도 용의자로서 설애가 의심을 받게 되는데 해주는 이전 사건도 있었기에 이번에는 설애가 분명히 범인이다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번 두 번째 남편 살해 사건은 설애가 범인이 아니었죠. 오히려 진범은 새 남편에 대해서 원한이 있었던 사철성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인물로 나오는데요. 네. 그 인물은 설애의 새 남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사철성이라는 남성의 어머니만 사망하면, 우리 엄마만 사망하면 내가 호신 살해하고 만다라고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설애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폭력적인 사철성의 어머니를 살해합니다. 살해한 다음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사철성이라는 인물이 호신을 살해하도록 뒤에서 조종을 하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죠. 네, 유도를 한 거네요. 그러면 자, 그렇다면은 사철성의 살인에 대해서 과연 설애가 교사나 방조의 죄책을 지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이쯤 되면 아닙니다 이러실 것 같은데. 네. 이것도 또 약간 꼬아지는데요. 예. 이 부분은 좀 여러 변호사님들마다 좀 의견이 다르고 실제로 오. 사건이 기소되면 상당히 다른 결론 내려줄 수 있다고 보는데 먼저 교사 방조부터 봅시다. 네. 교사라는 건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일으켜서 범의를 일으켜서 범행에 나아가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무런 의도도 없던 사람을 하게 만드는 거죠. 반면에 방조는 그것보다 좀 낮은 단계입니다. 이미 범행을 해야겠어라고 결의가 있는 사람의 범행을 돕는 행위를 방조라고 하는데요. 네. 교사와 방조는 물리적이든 정신적이든 불문합니다. 물건을 갖다 줘서 돕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미 결의한 사람에 대해서 해라라고 해서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도 이 역시 교사 방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다시 영화로 돌아가게 되면은 사철성이란 그 폭력적인 인물은 자신이 호신으로부터 당했던 사기 피해로 인해서 이전부터도 호신을 살해하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예. 다만 자신의 병약한 어머니로 인해서 계속 참고만 있는 거죠. 살해를 참고만 있는데 이와 같은 범행 결의가 결국 어머니 사망은 설에 의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망으로 강화되어서 결국 살인을 실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사철성은 설애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함으로써 자신이 호신을 살해하도록 사주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어머니는 사망한 것으로만 알지 설애가 일부러 호신에 대한 사망까지 노리고서 자신을 조정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처럼 모르고 있는 상황을 편면적 방조범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제 범행을 실행한 사철성이라는 인물이 범행에 대해서 내가 도움받고 있어 이런 걸 전혀 몰랐다 하더라도 충분히 방조범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사정을 봤을 때는 설애에게는 사철성의 범행에 대해서 방조범이 성립될 여지가 있다고도 보이고요. 예. 한편으로는 또 반대로 해석할 여지도 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 어떤 변호사님을 만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네. 흥미롭네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 결정적 장면 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설애는 바닷가로 가서 모래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서 이과두주 한 병을 들이킨 후에 밀물이 올 때까지 기다린 뒤 천천히 구덩이 속에서 차오르는 바닷물과 함께 사라집니다. 예,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뒤늦게 이제 바닷가에 혜준이 도착을 해서 물이 차오른 바닷가에서 설애를 막 애타게 부르지만 결국 대답은 들려오지 않으면서 이제 영화가 정말 찝찝하게 제 기준에서는 끝나게 되는데 시체도 발견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살을 택한 것 같아요. 이 설애가. 자, 이 설애의 시체가 만약에 계속해서 발견이 되지 않는다 이랬을 때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네,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좀 있죠. 그냥 행방불명이다가 사망했는데 네. 시신이 누군지를 찾지 못하는. 예. 우리민법상 이런 경우는 실종선고 제도를 이용해야 됩니다. 실종선고 이거는 뭐 경찰서 가서 사람 실종됐어요 하는 실종 신고 아닌가라고 오인할 수 있는데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우리민법에 의하면 사람이 없어졌어요. 네. 없어졌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좀 고상하게 생사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네. 생사가 불분명한 지 5년이 지나버렸다라고 하면 그 행방불명된 생사불명자의 가족 또는 공익의 대표, 검사가 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사라진 이유가 전쟁이라든지 선박의 침몰이라든지 항공기의 추락 등 너무나 큰 위해로 발생한 경우라면 기간을 좀 1년으로 줄여는 줍니다. 이러해서 가정법원의 판사의 판단이 있다면은 사람은 법률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고 실종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예.
다시 영화로 돌아가게 되면요. 네. 헤어질 결심에서는 설애의 시체는 결국 발견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체도 없는 상태로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상황으로 5년이 흘러갔다면 설애의 가족 혹은 검사는 관할 가정법원에 실종 선고 심판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판사는 여러 가지 조회를 거칩니다. 출입국 내역이 있는지, 주민등록 내역이 있는지, 아니면 의료보험 내역이 있는지 등등을 확인해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실종 선고의 판결을 내리고요. 설애 역시 그러한 판결을 받았다면은 법률상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실종 선고 제도는 사망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법률적 관계를 모두 정리를 하자, 법적으로 좀 해결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방불명은 됐는데 사체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5년이 지나면 이제 실종 선고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신고랑은 확연히 다른 또 의미에 대해서 완전히 잘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명작 속 법률 이야기 신법한 해석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전화가 연결돼 있다고 하거든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그냥 바로 설명하면 될까요? 예. 예, 제가, 좀 예전에, 네. 회사 동기가 있는데, 네. 이제 좀 이 얘기를 하다가 좀 말싸움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제가 조금 잘못한 부분은 이제, 소문이 있거든요. 그 소문? 동기와 네. 관련된. 네. 그런데 그 동기한테 뭐, 요러요러한 게 얘기가 돌던데, 혹시 너가 정말 뭐 이런 식으로 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동기가 이제 그게 정말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혀 잘못 알고 있는데 그거를 왜 얘기하느냐. 네.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친구가 막 욕을 하면서 뭐 사기꾼이다 어쩌다 뭐 아무튼 모욕적인 좀 언상을 좀 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와중에 다른 회사 이제 동료들이 그거를 듣고 있었거든요, 옆에서. 그러니까 뭐 바로 옆에 있는 건 아닌데 이제 들리는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뭐 전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라고 얘기하면 뭐 사기꾼이다 뭐 욕설을 하고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모욕적이어서 이제 제가 막 모욕죄 뭐 3가지 조건 뭐 공연성이니 뭐 모욕성이니 뭐 특정성이니 이런 거 찾아보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다 적용되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소송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아, 네. 일단 뭐 전화 잘 주셨고요. 네. 네네. 자, 지금 옆에 황미옥 변호사님 나와 계시는데 쭉 같이 사연 들었거든요. 과연 예, 이게 모욕죄에 해당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소송도 가능한 건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하나만 좀 확인할게요. 그 좀 전에 말씀 주셨을 때는 뭐 사기 전과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범죄 전력도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맞으신가요? 네, 죄송한데 잘 안 들려서. 아, 그래요. 그 사안 설명 말씀 주실 때 네, 상담자분께서는 과거에 뭐 사기 전과도 없는데라고 말씀 예, 주셨거든요. 예, 예. 그럼 실제로 사기 전과가 없는 것은 맞나요? 예, 전 네, 깨끗합니다. 그러면 뭐 횡령이나 아니면 배임 아. 등등의 유사 범죄에 대한 전력도 없으신가요?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냥 예. 범죄 사실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왜 이걸 여쭙냐면은 허위 예. 사실인지 진실한 사실인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고 특히 최근에 여기서 이 사안에 나왔던 그 사기꾼이랑 워딩에 대해서 명예훼손죄가 되는지에 대한 좀 굵직한 판례가 나와서 지금 여쭈었던 거고요. 예, 예. 자, 일단 상황은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이란 말이 어떤 의미인지 좀 짚어봐야 돼요. 보통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사기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사실로 평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사기꾼이라면 나한테 욕했다. 굉장히 경멸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욕한 걸로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단순히 지나가다가 에이 사기꾼아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이건 그 말다툼 도중에 경멸적인 표현에 불과해서 모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하면서 너 저번에 뭐도 했고 돈 빌려가서 안 갚았고 뭐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쓰면 이거는 명예훼손은 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특이한 판례가 하나 나왔어요. 네. 실제로도 사기꾼이라는 말을 썼는데 대법원에서는 무죄라고 했습니다. 왜 무죄라고 했냐면은 그 당시에 그 검사가 기소했을 때 사기꾼도 아닌데 그 사기 전력도 없는 사람한테 사기꾼이라 했으니까 첫 번째 허위사실 적시, 두 번째는 사람을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를 했고 무려 2심까지는 전부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3심 대법원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일단 허위사실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그 피해자는 횡령 전과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횡령 전과나 사기 전과나 그 죄가 그 죄고 경제범죄인데 허위사실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그 이야기를 나누던 와중에 상황을 비춰봤을 때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이 옛날에 사기 전과가 있는지 경제범죄 전과가 있었는지 궁금해하는 걸로 봐서 그 내용은 다른 사람도 궁금해하는 공익적 요소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무죄로 봐버렸습니다. 네네. 예, 상황은 그렇고 지금 그 상담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때 상황을 봤을 때 그 동료분이 갑자기 사기꾼이라고 했던 그 상황이 왜 그런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담자분이 어떤 뭐 검토를 받아야 될 직위에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일응 공공의 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도 보는 게 지금 대법원 판례거든요. 그 네네. 동료분은 왜 그런 말을 하게 된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뭐 이제 좀 회사에 떠돌던 소문을 얘기해서 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혹시 상담자님께서 회사 내에서 어떤 뭐랄까 회계를 담당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선출직에 나간다든지 그러한 직위에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다들 비슷비슷한 사무직에 계신 건가요? 사무직입니다. 그래요. 근데 상황을 봤을 때는 대법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그 무죄 나왔다는 대법원 판결은 여러 사람이 있는 근데 회의 도중에 나온 거기 때문에 저마다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건 지금 보면은 회사 내부에서 다른 동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그냥 뭐 휴게실 같은 데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이 상황 네네. 네. 그죠. 그럼 이 상황이라고 하면 굳이 앞에 있는 동료에게 사기꾼이라고 칭할 공익적 목적도 없을 뿐더러 상담자분께서는 뭐 사기는커녕 횡령, 배임 등등의 유사 경제범죄 이력도 없으시단 말입니다. 네, 네네. 이런 걸 봤을 때는 전반적인 판례의 태도를 비추어 보더라도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죄 혹은 모욕죄로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하면은 고소를 접수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경우는 말을 한번 탁 내뱉고 나면 이야기가 확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그와 같은 말을 했어요라고 들은 사람들이 사실 확인서를 좀 써줘야 돼요. 예를 들면 몇 년도에 어느 회사 휴게실에서 나 같이 앉아 있었는데 A가 B에게 워딩 하는 것을 나 분명히 들었다라고 해서 본 사람, 들은 사람이 목격자 진술, 청취자 진술을 반드시 증거로 넣어줘야 기본적인 고소가 성립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고소는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시간이 지났는데 도저히 앙금이 가라앉지 않고 이건 좀 분명히 해야겠다. 그날 이후로 내가 지금 회사에서 인사고과에도 굉장히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고소도 염두에 두어 보시고요. 근데 그 시간 지나니까 괜찮은 것 같다 하면은 넘어가셔도 뭐 가능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진행을 하게 되긴 할 것 같습니다. 고소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는군요. 네네. 이 사건 이후로 여러 가지 회사에서 좀 피해가 있으셨습니까? 직접적인 건 없더라도 이제 좀 정신적으로. 그래요. 고소를 조금. 진행하게 되면은 예. 고소장을 작성하여서 관할 경찰서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 피의자 주소지, 피혐의자, 아까 말했던 직장 동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제출을 하셔야 되고 예. 제출하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첫 단계는 상담자분이 고소인 지위에서 피해자 지위에서 조사를 받으러 가셔야 됩니다. 가셔서 내가 입은 피해 사실이 무엇이고 내가 고소장 제출했는데 취지는 뭐다라고 해서 경찰 조사 받으시고 그러고 나면 피혐의자인 상대 동료가 와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특히나 이 모욕죄로 만약에 고소를 한다면 모욕죄는 친고죄라고 해서 고소인의 고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상황에 예. 따라서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꽤 있으니 고소 진행한 도중에 수사관분 등등으로부터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네네. 네, 또 뭐 추가로 궁금한 점 없으신가요? 아니요, 잘 들었고요. 네. 덕분에 이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방이 잡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서로 좀 화해하고 합의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됐을 때는 뭐 고소까지도 해볼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좀 네. 잘 해결하시고 마음 푸셨으면 좋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저는 오늘 황미옥 변호사님하고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아, 이게 또 변호사 선임도 되게 중요한 문제라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명예훼손죄라든지 모욕죄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게 판례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걸 또 증명해 주셨네요. 예, 예. 지금 상담자분이 겪었던 상황은 크게 세 가지가 문제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두 번째는 네. 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욕죄라고 다 문제가 되어 보이는데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일단 이 세 가지 죄 모두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공연성이죠. 공연성. 다른 사람들이 다 듣고 전파할 수 있는 그 정도 상황은 돼야 된다는 거고, 네. 그런데 말한 내용, 그럼 다 공연성은 성립되는 거고, 공공연한 장소에서 말을 했는데 이것이 명예훼손인지 모욕죄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했는데 굉장히 기분은 나쁜데 이게 모욕이야, 사실적시에 명예훼손이야, 헷갈린 경우는 이럴 때 예전에 저희 그 형법 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모욕죄에 나와 있는 그 워딩들을 시원하게 크게 한번 이야기하면 그게 욕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뭐 아무것도 네. 아닌 뭐 똥꼬다리 같은 놈 이런 갖가지 욕이 있는데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적시라면 명예훼손으로 아니면 그냥 욕설에 불과하고 경멸적 표현이다라고 한 모욕죄로 보셔야 되고 어느 것이든 죄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실 때에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법률 대리인과 상세한 설명을 나누시고 뒷받침 판례를 첨부해서 고소를 진행을 하시는 게 타당하고 특히 모욕죄를 고소하시게 되면 아마 합의 절차가 결국은 마무리로 될 것 같습니다. 합의 절차가 마무리로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긴 그 상대방 동료는 그냥 홧김에 말을 한 것일 수도 있지만 또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상처를 받고 정신적인 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사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봤네요. 자,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7세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육아맘입니다. 며칠 전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게임을 하다가 실수로 게임 내 아이템을 10만 원어치 결제했는데요. 해당 게임 업체에 환불을 요구하자 업체 측은 게임 내에서 아이템 및 캐시는 구매 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미리 고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제한 내역을 환불받을 수는 없나요? 라는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들 또 육아맘들은 또 많이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왜냐하면 모바일 이렇게 결제하는 게 매우 쉽게 되어 있어요. 근데 게임 업체가 사전에 고지에 따르는 이유로 지금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주장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이 모바일 업체가 고지한 내용을 좀 보면은 네. 아이템 및 캐시는 구매 후 환불이 불가능하다라고 고지를 하고 있는데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템과 캐시는 좀 다른 개념인 거죠. 캐시는 거기서 통화처럼 통화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고 아이템은 실제로 사실 구매한 건데 네. 이건 좀 다르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전자상거래법에서는 게임 머니나 게임 캐시를 구매한 후에 아직 사용은 하지 않았어요. 네. 아이템을 구매하지 않았다면 네.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안에 네.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제한 게임 머니로 아이템을 구입해서 보관함으로 이미 이동을 시켰다라고 예. 하면 이때는 더 이상 청약 철회는 안 되는 거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전자상거래법에 의한에도 불구하고 네. 내용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안의 모바일 게임 업체는 캐시도 구매 후 환불이 불가능하다, 청약 철회가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된 고지이므로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보입니다. 아이템은 모르겠지만 일단 캐시 같은 경우에는 상거래법에 위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 네. 이 부분을 좀 주장하면 환불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네. 네, 그런데 이런 업체의 방해 행위로 인해서 만약에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 많으실 거예요. 네. 네. 그렇다면 네.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정은 없을지요? 이 사안에도 나와 있지만 아이템과 캐시의 구매 금액이 10만 원 정도에 불과해요. 네. 뭐 1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니죠. 하지만 이걸 가지고 법률적인 쟁송을 가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금액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네. 따라서 이러한 소액 사건인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등등에서 그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빠르게 일을 처리해주고 권고 절차까지 가고 있으니 네. 그걸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요 정도 이렇게 소액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원에서 이제 해결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다. 권고를 하는 방향으로.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끝까지 안 해주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죠. 적은 금액임에도 네. 불구하고 소비자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마지막까지 가는 경우 있는데 그럼 결국 포기하거나 네. 적은 금액이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소송 네. 가거나 이렇게밖에 답이 없습니다. 사실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러네요. 참 어쨌든 법적으로는 네, 상거래법 위반이다. 네, 캐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모바일로 상품을 구매해도 이 부분도 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로 보시는지요? 예, 일단 민법이 이야기하는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 규정을 좀 검토해야겠습니다. 네. 민법에서는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 즉 구매 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 대리인이 부모님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구매 행위 등등의 법률 행위를 했다면 언제든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이 상황에서도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결제를 했다라고 하면은 일단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다만 또 다른 예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증명을 할까요? 사실은 좀 애매하잖아요. 네, 거기서 네. 지금 문제가 되는데요. 예. 민법은 그러면은 미성년자가 마음대로 거래를 하고 온갖 난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엄마가 와서 저 동의 없었으니까 취소 이런 예.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법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예, 따라서 예.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갑니다. 뭐라고 하냐면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서 마치 부모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이렇게 민법적인 이야기 떠나서 네. 여기 다시 사안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네네. 미성년자가 본인 명의 휴대폰을 이용해서 결제했다. 대부분의 게임 업체는 이 거래에 대해서 미성년자 부모님의 동의가 있었는지 알지 못하고 실제로 결제 방법에 따라서 혹은 부모 동의까지 있다고 보는 속임수로서 있다고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좀 취소가 어려운 것이 많다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맞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만약에요, 스마트폰의 명의가 아이가 아닌 부모라면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아직까지. 네. 이 경우에도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의 명의가 부모님인 경우는 더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오. 이럴 때에는 게임업체 입장에서는 네. 그냥 부모님이 결제한 것으로 보는 거지 네. 가입자인 미성년자가 결제한 것으로 볼 만한 하등의 사유가 없게 그렇죠. 되는 거죠. 네. 이럴 경우에는 결제 수단이 뭐 미성년자 명의 체크카드인지 아니면 부모님 명의 신용카드인지 불문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취소가 어렵습니다. 역시 참 법은 촘촘하고 만만치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자, 끝으로 우리 상담자분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결제 내역을 환불받을 수는 없나요? 많이 고민하셨고 저희가 조언을 해드렸지만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한 번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 미성년자가 미성년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휴대전화 내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돈을 내고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다면은 이때는 취소 가능합니다. 명의자도 미성년자, 결제자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모님으로부터 허락받은 범위 내에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 범위 내에는 결제를 취소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아버님이 어머님이 평소에 미성년자의 계좌에다 10만 원, 20만 원씩 넣어놓고 체크카드를 주면서 네. 이 정도는 용돈으로 써라라고 했다면 네. 이건 취소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성년자 명의의 휴대전화인데
부모님 명의의 신용카드를 결제했다면 이때는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법정 대리인 동의 있는 것처럼 믿게 한 경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어머님, 아버님이 동의를 해줬으니까 아이가 결제 정보를 입력했겠지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또 환불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어쨌든 우리 어머니께서 7세 남자를 키우고 있고 본인 명의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휴대폰이. 그러면은 이제 조금 증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잘 합의하시고 소비자원에다가 이제 잘 의뢰를 하셔가지고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참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증명하는 것도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미리 뭐 잠금 기능을 해놓는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35, 1살 위인 형과 어머니가 계십니다. 아버지는 제가 4살 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외도로 다른 살림을 차렸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엔 저희보다 3, 4살 어린 이복 형제 2명이 더 있는 상황이고요. 당시엔 간통죄가 있었지만 어머니는 저와 형의 양육권을 달라는 조건으로 간통죄 고소와 재살분할을 하지 않았고 가장의 부재로 어린 시절 저희는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의사로 형도 대기업에 다니며 저희가 번 돈과 어머니의 재테크 능력으로 많지는 않지만 이젠 먹고 살 만큼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형이 둘 다 결혼 생각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혹시나 저희가 계속 미혼으로 살다가 문제가 생겨도 어머니와 형제 그리고 어릴 적 도움을 주셨던 외가 쪽 식구들에게만 상속권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형과 저의 인감도장과 지문날인이 된 재산이 아버지 쪽으로 전혀 가지 않길 원한다는 문서와 작성일과 동일 날짜에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준비해 놓았는데 이것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혹여 어릴 적 양육비와 양육의 의무조차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파렴치한 아버지와 법적인 관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 나중에라도 부양을 하라고 할까 겁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그쪽 세부인, 자식들과 저는 법적으로도 아예 남이 돼서 재산 상속 등에서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굉장히 길지만 또 구체적으로 사연을 보내주셨고 일단은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신 것 같아요. 자,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또 그 부자 관계는 천륜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법적으로 쉽게 단절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이분은 좀 간절하신 것 같거든요. 네, 어때요? 예, 그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연을 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부모와의 연을 끊는다, 자식 관계 끝이죠. 연을 끊는다, 호적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저도 상담을 하던 초기에 결혼 생활을 하던 초기에 부모님과 연을 끊고 싶습니다. 관계를 단절하고 싶습니다. 부모 자식 간을 끊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를 좀 보는데 네네. 이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도 불가능합니다. 부부 사이라면은 지금 이 사안의 어머님 아버님이라면은 네. 이혼이라는 아주 손쉬운 여튼 법률적인 방법으로 부부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지만 부자 관계, 모자 관계라는 거는 이건 단절이 안 됩니다. 딱 네. 하나 굳이 예외를 든다면 네. 상담자분이 제3자의 친양자로 들어가게 되면 생부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건 맞지만 예. 친양자는 굉장히 엄격한 요건이 있죠. 그렇죠. 그거 대표적인 것이 이 사안처럼 지금 성년인 경우는 친양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좋아도 싫어도 아버님과의 혈연 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봐야 됩니다. 아이고 답답한데요. 네, 어쨌든 나중에라도 아버지가 만약에 부양을 요구하거나 부양료를 달라 이렇게 청구를 하면은 이걸 당연히 의무를 져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안 질 네. 것 같지만 집니다. 오, 그래요. 민법에서는 부양 의무를 지는 사람들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부자 관계, 그러니까 네. 부모님과 자녀 관계, 그 다음에 부부 관계, 그 다음에 며느리, 그 다음 사위, 뭐 이런 관계인 건데, 친자 관계, 친부모 사이의 관계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양 의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음. 따라서 어릴 때야 나이가 있는 부모님이 아이를 부양하지만 이제 역으로 되어서 부모님이 노쇠하게 되면 연세가 많이 들게 되면은 성년인 자녀가 부양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민법은 기본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정 정도 부양료는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 이렇게 남남처럼 살았어도 당연히 부양 의무는 어쨌든 뭐 부자지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져야 되는 게 현실이네요. 예. 네. 자, 그 어머님께서 이혼을 하실 때 양육비에 대해서 따로 법원의 심판을 받진 않으신 것 같아요. 사연을 보니까. 양육비를 혹시나 아버님께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는 건지요? 이 사안을 보시면서 자녀분이 이미 지금 굉장히 장성했고 네. 대기업 다니고 이제 의사로 직장인이기 때문에 네. 성인이 됐으니까 거기서 딱 포인트로 생각되는 것이 소멸시효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러면 생생법률서 많이 보신 것 같은데 네네. 소멸시효가 도과됐는데 이 지나버리는 양육비 청구할 수 있냐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실제로 10년 지나면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판례가 있었는데 판례가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서 어머님과 아버님이 이혼을 하시면서 자녀 한 명당 얼마를 지불하기로 한다라는 양육비 협의를 한 바도 없고 네. 가정법원으로부터 양육비를 얼마로 지급하라는 심판을 받은 적도 없다면 네. 아직까지 금액이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은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조차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이라면은 충분히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네. 양육비 채권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요.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 이것도 또 새로운 소식인데요. 자, 반대로 우리 아들인 상담자께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아버지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나요? 네. 아버님과의 사이가 안 좋으면 이제 성년이 된 자녀분이 이런 질문을 주시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명쾌한 판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청구한다는 기본적인 개념이 당신이 지불해야 될 양육비를 내가 지급했기 때문에 내가 청구한다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양육되었던 피양육자였던 자녀는 본인이 양육비를 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양육비 채권의 구조에 맞지 않아서 어머님이 청구를 했으면 했지 자녀가 청구하는 건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아, 그러니까 자녀는 안 되지만 어머니는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만약에 아버지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 재혼 배우자와 재혼 자녀와의 관계에서 법적으로 이렇게 좀 얽힐 부분은 없을지 이 부분도 좀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얽힌다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혹시 아버님이 사망하시게 되면은 아버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은 지금 상담자의 형님과 상담자분 두 분뿐만 아니라 네. 이복 형제인 두 분에서 총 네 분이 상속인이 된다라고 예, 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아버님을 타고 상속이 또 넘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순차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 빼고는 아버님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 공동지위를 가진다라는 정도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두 형제가 이제 결혼 생각이 지금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 미혼인 상태에서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에는 외가 쪽 어머니와 친형제 쪽에만 상속권을 주고 싶다 이런 바람을 지금 나타내셨거든요. 근데 상담자분이 원하는 대로 상속권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나? 지금으로서는 아버님과의 관계를 절연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이 혹시라도 뭐 비명으로 사망하시게 되면은 아버님도 엄연한 상속권자가 됩니다. 자녀도 없고 배우자도 없으니까 당연히 직계존속인 부모님이 다 받으시겠죠. 그 중에 한 분이 아버님이니까요. 네. 근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애초에 유언장 같은 서류를 작성해서 내가 혹시 갑자기 사망할 경우에는 어머님과 형님과 외가 쪽 식구들에게만 주겠다라고 유언장을 쓰실 수는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뜻대로 전부 다 상속을 그렇게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네요. 뭐 사정은 알겠지만 일단 뭐 유언장을 쓸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또 그 아버지 측에서 혹시나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또 내어주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버지한테 재산을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유언장과 같은 문서, 또 인감증명과 함께 이게 작성을 했다라고 지금 사연 중에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문구를 적어 놓는 것이 뭐 쓸 수는 있으나라고 했었는데 법적 효력이 그럼 없다는 얘기인가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없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은 상담자분이 상속재산을 1억을 남겼는데 네. 아버님과 어머님이 5천만 원 정도는 가져갈 수 있었는데 네네. 유언장을 쓰면 5천 다 가져가는 건 맞고 한 2분의 1 정도 2,500만 가져가시는 정도로 분명히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사례에서 무언가 문서를 쓰신 건 맞는데 이것이 유언장인지는 정확치 않아요. 왜 네네.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예. 과거에도 이 사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법에서는 유언장을 굉장히 엄격하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은 사망을 했고 문서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예. 이 문서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재산이 처분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라고 하면은 유언장에 굉장히 엄격한 요식을 바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뭔가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하신 걸로 보여요. 네. 근데 5가지 유언 방식 중에서 자필 증서 유언이 가장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잘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네. 한 글자 잘못 써서 유언이 무효로 돼버리는 경우도 있으니 그래요. 차라리 마음을 좀 안전하게 가지고 싶다고 하면 공정증서 유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공정증서 유언 방법은 어떤 방법인 거예요? 예, 뭐 자필 증서, 비밀에 의한 유언, 그다음에 녹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공정 증서의 유언 방법은 공증인 앞에 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유언에 대한 증인될 수 있는 사람 2사람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나 어떻게 유언할래요라고 하면은 공증인이 그거를 빨리 적은 다음에 다시 낭독을 해주고 옆에 있는 증인도 맞습니다. 유언한 대로 된 게 맞습니다라고 해주는 여러 사람이 개입되면서 특히 공증인이라는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개입되기 때문에 유언이 무효화되는 가능성이 가장 낮은 그런 상황이어서 그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제일 간단하고 안전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참 우리 사연을 보면은 상담자님 지금 30대 중반이신 것 같고 정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굉장히 형과 같이 너무 잘 장성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어린 나이에 어리다면 유언장을 아버님께 재산이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작성했다는 사실이 참 씁쓸하면서 안타까워요. 자, 끝으로 우리 상담자분께 조언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가사법을 많이 하다 보면은 아직까지는 법률적인 문제보다는 많이 이렇게 낭만화되어 있는 부분이 첫 번째는 결혼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상속관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낭만적인 감정은 가지고 있지만 법률적인 부분은 정리를 하거나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유언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이가 어리지만 미리부터 유언을 고민하시는 건 저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언장의 무효화를 좀 막을 수 있도록 유언장 작성해놓고 뿌듯해 하시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로부터 검토받는 과정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전문가로부터 반드시 검토를 받고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보완도 하시는 방법을 또 추천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연자님의 이런 상담을 받는데요. 유언이라든지 뭐 상속이라든지 이런 사연들을 워낙 또 많이들 다뤄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 얽힌다라는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 만약에 아버님께서 사망하실 경우에는 그쪽에 있는 그 이복 형제 자매라든지 그쪽에 있는 어머님 있죠? 그러니까 생판 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러면은 뭐 전혀 남이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님 사망하면은 아버님이 남긴 것이 재산, 그러니까 플러스인 재산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인 빚일 수도 있는데요. 수도 있죠. 이 모든 것을 상속인들이 다 떠안는 게 기본적인 상속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나는 안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상속인이 총 5분이라고 했을 때 배우자와 직계비속 4명 해서 총 5분이라고 했을 때 각각의 상속인들은 내가 상속을 승계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통지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과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런 건 전혀 아니니까 일단 망자 사망하시고 나면은 망자가 남긴 재산과 빚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각 상속인들은 각 상속의 길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버님이 남기신 재산이 꽤나 된다. 그래서 전원이 상속을 승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전원이 같이 모여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셔야 되고 협의가 도저히 안 되고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고 하면
법원의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거쳐서 강제 분할을 거치셔야 됩니다. 네, 상당히 또 현실적이고 도움될 만한 조언들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 또 걸려오고 있다고 하네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자, 상담 전화 02-557-8295번 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에 법률 상담 통해서 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또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상담이 길다 하시는 분들은 네,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각 분야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황미옥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